이번에 배울 명령어는 패스 어레이라는 개념입니다. 경로 배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로라는 걸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패스 어레이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뭐하고 가장 유사하냐면 내비게이션이요. 내비게이션 설정하면 목적지를 지정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경로 탐색합니다라는 말을 쓰죠. 네, 바로 그 경로랑 여기 나와 있는 패스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패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경로 또는 길 이렇게 번역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경로 배열 혹은 패스 어레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경로라는 걸 만들기 위해선 첫 번째 폴리라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폴리선으로 만들어져야 제대로 된 경로가 완성이 됩니다. 우리는 폴리선을 만드는 방법을 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폴리선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런 거예요. 조인, 이거. 조인 명령어 기억하시죠? 제가 트림과 반대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게 조인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이 조인이라는 건, 첫 번째 개념은 이런 거예요. 동일선상에 있는 두 개의 선을 하나로 연결해 줍니다. 자, 다시 볼까요? 이 조인이라는 명령어는 동일선상의 두 개의 객체를 한 개의 객체로 결합. 이게 첫 번째입니다. 동일선상에 있는 두 개의 객체를 혹은 두 개 이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의 객체를 한 개로 결합해주는 명령어입니다. 그럼 동일선상이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내가 조인을 했어요? 안 돼요? 그럼 이유가 하나인 거죠. 이거 동일선상이 아니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볼까요? 그럼 동일선상의 객체는 어떻게 그리냐면 트림하시면 돼요. 라인, 그 다음에 V자로 한 다음 트림. 자, 왼쪽에 있는 선과 오른쪽에 있는 선 두 개는 동일선상에 있는 거죠. 네, 동일선상에 있는 이 두 개의 객체를 한 개로 조인, 결합해주는 명령어가 바로 조인입니다. 자, 조인. 그러면 이렇게 뜹니다. select source object. 원본이 될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선택합니다. 그랬더니 select object to join. 결합할 오브젝트를 선택해 주세요. 특이하게 요즘 나오는 명령어들은 엔터를 안 쳐요. 옛날엔 반드시 엔터를 눌러야 돼요. 근데 근래에 나온 명령어들은 엔터를 안 눌러도 그냥 됩니다. 근데 엔터 안 누르고 그냥 나머지 선택 그리고 엔터. 다시 결합된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제가 언두를 했습니다. 선택하고요. 레이어드 바꿨어요. 그러면 분명히 동일선상에 있는 객체는 맞아요. 그죠? 그런데 속성이 서로 다르죠. 자, 조인. 소스입니다. 결합될 거예요. 어떻게 되나요? 소스가 지닌 쪽으로 다 포함이 돼 버립니다. 다시 보세요. 이번엔 여러 개예요. 조인 선택하고 나머지 다 선택. 되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조인 소스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 엔터. 맞나요? 가장 가까운 게 소스가 되는 거예요. 조인. 조인. 자, 이렇게 가장 가까운 게 얘는 이쪽이 되네요. 어쨌든 자, 이렇게 쭉 연결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만 그리지 말고, 그러니까 두 개만 그리지 말고 저처럼 한 네 개쯤 그려서 한 번에 동시에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 금방 조인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라인을 그리는데, 자, 이거 5스냅 트래킹이죠.
오스냅 트래킹을 이용하면 이렇게 동일선상으로 그릴 수 있죠. 네. 중요한 건 동일선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라인을 그렸는데 내가 이렇게 동일선상으로 알고 그렸지만 사실은 이거 동일선상이 아니거든요. 눈으로 볼 땐 동일선상처럼 보이지만 이거 아니거든요. 당연히 결합이 안 되는 거죠. 동일선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트림을 쓴 거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한 거예요? 오스냅 트래킹을 이용해서 위상을 맞춘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이렇게 할 겁니다.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어서 쭉 그리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선을 그냥 선 가는 대로 그렸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끝점이 다 맞닿아 있는 거죠. 선을 그리니까 이렇게 끝점들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다 붙어 있죠. 근데 이런 경우 조인이 됩니다. 자, 보세요. 요거 하나만 제가 레이어로 막 바꿔놨고요. 조인 원본 선택하고 나머지 전부 다 하나로 연결된 거 보이시나요? 결국은 두 개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끝점이 붙어 있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만 조인이 됩니다. 동일선상에 있거나 끝점이 붙어 있거나. 자, 그러면 이렇게 조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선이 바로 폴리선입니다. 얘가 폴리선이에요. 다시 볼까요? 조인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폴리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요걸 사용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폴리선이 한 번에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면 곡선이 너무 그러니까 너무 많거나 정점이 너무 많은 경우 얘가 한 번에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 세 번 하시면 돼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한 번에 다 연결이 됩니다. 또 하나, 곡선이 많은 경우 스플라인으로 바꿔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조인 명령어는 T라인으로 폴리라인으로 바꾸기도 하지만 스플라인으로 또 변경이 됩니다. 아니, 결합되기도 합니다. 나중에 한번 나올 거예요. 스플라인으로 바뀐 경우가. 요거 이제 이럴 때 또 다른 방법도 설명드릴 겁니다. 조인이에요. 조인 명령을 다시 설명하면 동일선상에 있거나 끝점이 맞닿아 있는 경우는 다 조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조인했는데 안 돼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동일선상에 있지 않거나 끝점이 안 붙어 있거나.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 이 두 가지 경우라면 나머지는 다 폴리라인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우를 잘 지켜주시면 폴리라인으로 다 바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라인 500mm짜리를 쭉 그릴 거예요. 500, 500, 500, 계속 500mm짜리로 선을 이렇게 그려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길게 빼보죠.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거 라인이에요. 라인이죠. 자, 조인 선택하고 나머지 쭉 엔터. 자, 바뀐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조인 명령을 실행하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 맨 마지막에 얘가 이렇게 나와요. 8개의 오브젝트를 컨버트 변경했습니다. to one polyline. 한 개의 폴리선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떠요. 때때로 여기가
두 개의 폴리라인 혹은 세 개의 폴리라인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당황하지 말고 한 번 더 조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건 딱 하나죠. 끝점이 안 닿아 있는 경우. 네. 한번 바꿔보시죠. 이렇게. 경로 배열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차 레일처럼 일정한 간격을 두고 기찻길 따라서 이렇게 쭉 반복적으로 나가는 것. 예전에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다니던 회사가 어떤 회사였냐면 설계 자동화 프로그램, 설계를 조금 더 자동으로 만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에 있었어요. 이제 우리나라 이제 메이저 자동차 기업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장 생산 라인을 그러니까 평면도로 그리고 싶은데 이게 보면 레일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레일이 있고 자동차가 이렇게 매달려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근데 평면도만 가지고 이 레일을 놓으면 자동차랑 기존에 있는 얘네들이랑 부딪히는지 안 부딪히는지 간섭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잘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달라고 연락이 왔었어요. 네. 얼마였을까요? 이만큼 받았답니다. 프로그램 개발해주고 이만큼. 굉장히 비싸죠. 100단위가 아니죠. 1000단위인 거죠. 엄청 비싼 거죠. 음, 바로 그게 패스어레이입니다. 그러니까 오토데스크의 장점은 시중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네, 괜찮은 아이디어가 있네 그러면 그걸 다 명령어로 들어옵니다. 괜찮으니까 들어왔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공장을 설계를 할 거예요. 공장을 설계하는데 컨베이어 벨트가 있잖아요. 그럼 컨베이어 벨트 라인이 지금처럼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여기에 컨베이어 벨트를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컨베이어 벨트에 이제 겉에 프레임도 있고 중간에 롤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걸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컨베이어 벨트를 모델링 할 겁니다. 자, 보세요. 옵셋 50mm. 얘를 옵셋 50mm. 자, 이렇게. 아니다. 다시. 자, 먼저 필렛부터 하죠. 필렛 먼저. 여기 각지면 안 되죠. 필렛 반지름 200mm. 그 다음 폴리라인으로 한 번에 꾹 클릭. 그러면 이렇게 좀 더 부드럽게 돌아가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다시 한번 볼게요. 필렛 반지름 200. 그 다음 폴리라인을 누른 다음 클릭하면 한 번에 다 들어가겠죠. 왜냐면 얘가 폴리라인이니까. 옵셋 50mm. 좌우로 한 번씩. 그러면 양쪽에 있는 게 가이드가 되겠죠. 그 다음 제가 여기다가 렉탱글로 그릴 겁니다. 중심에서 옵셋을 이렇게 양쪽으로 50mm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끝에서 이 끝에까지는 100mm입니다. 자, 렉탱 다각형 그리기. 골뱅이 100 콤마 얼마로 할까요? 100이니까 20. 그러면 얘는 롤러가 되겠죠. 컨베이어 벨트 위에 돌아가는 롤러가 되겠죠. 이제 조금 더 그럴싸하게 하려면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5mm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컨베이어 벨트의 라인이 만들어지는 거죠. 굳이 여기까지는 할 필요 없고요. 이렇게요. 그러면 얘를 따라서 가면 되는 거죠. 중심선을 따라가는 겁니다. 얘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돼 있네요. 자, 패스 어레이 경로 배열입니다. 자, 복사가 되어질 객체를 먼저 선택합니다. 사각형을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패스
엔터 치고 그 다음에 셀렉트 패스 커브 경로를 따라서 쭉 사각형이 복사된 거 보이시나요? 이때 비트윈 간격이 나옵니다. 즉 이 아이템과 이 아이템의 간격이 150mm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거 20mm 간격을 줬으니 50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50mm 간격으로 쭉 나열된 거 보이시나요? 여기 끝에까지 요만큼. 현재 50mm 간격이고 아이템 전체는 78개이고 저한테는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 선 전체 길이는 3850이라고 계산되어져서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거 엔터 치지 마시고 여기까지 딱 해놓으세요. 여기까지. 아니다. 오소시에이티브를 체크해 놓을까요? 자, 오소시에이티브 체크하시고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여기 메주어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메주어라는 값이에요. 저기 보시면 값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메주어고 하나는 디바이드입니다. 보시면 눌러보면 디바이드와 메주어 두 개가 있습니다. 디바이드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등분입니다. 등분. 전체를 똑같이 자르는 것. 이걸 디바이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피자를 6조각으로 나누어 주세요. 내지는 케이크를 6조각으로 나누어 주세요. 이건 디바이드입니다. 크기가 없는 거죠. 똑같은 크기인 거죠. 전체를 똑같은 크기로 나누는 것, 이건 디바이드예요. 그런데 메주어는 뭐냐면 전체를 내가 지정한 길이로 나누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배우긴 하겠지만 계단에 가면 난간 손잡이가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난간 봉이 있죠. 그 난간 봉의 간격이 300mm입니다. 그러면 전체를 300mm 간격으로 쭉 나누어서 넣어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이건 메주어입니다. 전체를 내가 지정한 거리로 나누는 겁니다. 300mm 간격, 300mm씩 하나, 둘, 셋, 넷, 맨 끝에 어떻게 돼요? 짜투리가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똑같이 그러니까 전체를 계산하고 했다면 큰 문제 되진 않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짜투리가 남는 거죠. 지금처럼요. 이렇게 짜투리가 남는 거죠. 이게 메주어라서 그래요. 디바이드로 가면 아이템의 개수로 나눠집니다. 아이템의 개수 80개. 그러면 간격은 49.359라고 나오네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디바이드하고 메주어만 보시면 돼요. 50mm. 그러면 대략 50mm 간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디바이드 78개 들어가네요. 그럼 80개. 그러면 전체를 80등분으로 나누었습니다. 디바이드와 메주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로 대기할까요? 100mm였죠? 그러면 150mm. 자, 복제되는 거 보이시죠? 네. 굳이 로우는 쓸 이유가 없고 레벨은 Z값으로 들어간다고 했죠? 이렇게 Z값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레벨도 쓸 일이 없고 이렇게 경로를 따라서 배열하는 것, 이걸 경로 배열이라고 합니다. 자, 마무리해 보시죠. 자, 로테이트입니다. 물체를 회전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 바로 로테이트겠죠. 자, 간단하게 선으로 표현을 해볼까요? 제가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따라 그려 보시죠. 자, 로테이트란 얘기는 회전한다는 뜻이잖아요. 자, 중심점을 기준으로 물체가 회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rotate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첫 번째는 객체 선택이겠죠? 선택합니다. 그러면 베이스 포인트라는 걸 물어봐요. 여기서 말하는 베이스 포인트란 얘기는 회전하는 중심점. 로테이트는 물체가 회전한단 말이죠. 그 회전하는 중심점이 바로 베이스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다가 베이스 포인트를 잡으면 우리가 배웠듯이 여기가 0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가요. 베이스 포인트를 여기다 잡으면 여기가 0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180도가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각도 계산이 어디가 쉬운 거예요? 여기를 베이스 포인트로 잡아서 회전하는 게 훨씬 더 각도 계산하기가 쉽다는 거죠. 자,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회전하는 거 보이시죠? 캐드가 물어봅니다. 로테이션 앵글, 회전 각도는 몇 도입니까? 45도. 45도 회전되는 거 맞습니까? 자, 한번 해보시죠. 로테이트. 아이고. 명령어가 잘못 눌렸네요. 자, 로테이트 선택하고 엔터. 똑같이 베이스 포인트 잡고 45도. 그리고 엔터. 45도가 간 거죠. 절대 각도 45도로 가라가 아니고 현재 각도에서 45도 더 회전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로테이트.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 클릭하고 여기 카피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복제라는 기능이요. 자, 카피를 누르고 제가 마이너스 90도라고 했습니다. 하나 더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한번 해보시죠. 자, 이 과제물 기억하시나요? 이 과제물. 특히 이 부분 기억하시나요? 이거 상대 극좌표로 그렸어야 했었죠. 그래서 이거 그릴 때 생각보다 많이 어려웠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거 그려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이제는 쉽게 그릴 수 있을 겁니다. X라인 0도 하나, 90도 하나, 필렛, 아이고, 반지름 들어갔네. 반지름 0, 옵셋 62, 옵셋 30, 옵셋 10, 옵셋 39, 다시 옵셋 41. 트림으로 싹 자르고요. 서클, 그리고 39, 서클 22.5, X라인 앵글 65도. 네, 트림으로 자르고 필렛. 네, 어때요? 금방 만들어지죠? 자, 이때 이 선과 이렇게 기울어진 선이 몇 도 더 돌아가 있다고요? 여기가 101도죠. 로테이트는 내가 지정한 각도에서, 아니, 내가 지정한 위치에서 더 회전해라, 이런 뜻입니다. 로테이트 선택하고 기준점 지정하고 그냥 돌아가면 안 되니까 카피 한번 누르고 101도. 그러면 이렇게 이 선과 이 선의 사이 각도가 101도가 되겠죠. 다시 보겠습니다. 이 끝에서 로테이트 기준점 클릭하고, 자, 카피 한번 해주고 37도. 그러면 기본 모양은 완성이 됐는데 여기 선의 길이가 얼마예요? 10mm죠.
요건 어떻게 하냐면 서클 반지름 10 그리고 트림으로 자르면 돼요. 멀리 떨어져 있네요. 어떻게 하면 되죠? 이동하기, 무브. 여기 있는 끝점이 여기 있는 끝점으로 힐렛. 자, 옵셋 12mm, 옵셋 13mm. 서클 다이아메타 14, 옵셋 3mm. 트림 얘는 중심선. 자, 어때요? 금방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예전엔 여기 각도 계산하느라고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각도도 계산 안 하고 그냥 작업하니 되죠. 자, 이 파일은 어떤 파일이냐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파일입니다. 예전에 제가 근무하던 학원, 예전에 건축 전문 학원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만들어 놨던 예제예요. 네, 서울의 모처에 이제 샘플로 하나를 설계를 해서 학생들 과제물로 그때 썼던 과제물입니다. 자, 보시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가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과정이 다 끝나고 이제 취업 나가서 경력도 쌓고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창업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지인들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와서 나 집 좀 지어줘 라고 하겠죠. 그러면 제일 먼저 확인할 게 바로 이 서류예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서류를 확인해 봅니다.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류를 신청한 신청자죠. 네. 그 다음에 대상지입니다. 대상지죠. 이렇게요. 서울시 서초구 제가 지웠어요. 지번 다 지웠어요. 그 다음에 대지입니다. 지목이라고 돼 있죠.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전도 있고 답도 있고 대도 있어요. 대는 대지란 뜻입니다. 대지가 무슨 뜻일까요? 알고는 있는데 정의를 못 내려요. 그죠? 지번으로 나누어진 토지. 지번이 있는, 다시 말해서 주소가 있는 땅을 대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해당 지역의 면적이 이렇게 나옵니다. 274m²이라고. 그러면 자, 한 평이 3.3m²이에요. 10평이면 33m²이고요. 100평이면 330m²이겠죠. 그걸로 봐서는 약 100평은 안 되고 한 80평 정도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80에서 90평 정도라고 어림짐작으로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용도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 그래놓고 친절하게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어요? 6층까지 지을 수 있는 거죠. 7층 이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군사시설인가요? 농지인가요? 산림인가요? 쭉 나오죠? 이걸 살펴봐야 돼요. 이거에 따라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게 나눠지니까 그거에 따라 적용되어지는 법이 달라지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우리가 봐야 될 건 바로 얘예요. 이 지도입니다. 지금 88-6번 대지 여기를 설계하려고 합니다. 란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면 99-3도라고 적혀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도로예요. 도로. 그럼 여기는요. 99-5 천이라고 돼 있네요. 이건 뭘까요? 하천이요. 네, 그럼 여기 잡이라고 적혀 있는 얘는 뭘까요? 네, 잡종지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면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도로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언덕이 있고
하천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때요? 언덕이니까 뭔가를 여기다가 작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기껏해야 잔디 깎아 놓고 그다음에 나무 심어 놓고 그다음에 뭐 조금 쌓아 놓을 수 있는 근데 그런 데를 잡종지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이것만 봐도 여러 가지로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 여기는 하천과 도로를 낀 집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되게 좋은 집처럼 보여요. 그죠? 천변을 바라보는 집, 정말 좋은 거죠. 가봤는데 이렇게 천변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 큰 천변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정말 내까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좋은 집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산책만 하더라도 여기 하천을 보고 산책하는 거니까 좋죠. 자, 그 다음에 축척이 나오네요. 500분의 1. 아, 이 도면이 A4 기준 500분의 1입니다. 라는 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빠졌어요. 자, 뭐가 빠졌을까요? 여기서 빠진 게 있어요. 방위, 동서남북. 동서남북이 빠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린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쪽이 북쪽, 이쪽이 남쪽,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이라는 걸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냥 수직으로 동서남북을 따지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일조권 같은 거 있죠. 일조권이 되게 첨예하잖아요. 그러면 일조권은 어떻게 따질까요? 일조권은 정북방향으로 따집니다.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 어느 쪽으로요? 정북방향으로만 따지시면 돼요. 정북으로만. 그러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건물이 자 보세요. 도로가 여기 있으니까 건물을 여기다가 이렇게 지었어요. 그러면 집이 북동쪽이잖아요. 더욱이 여기가 도로니까 시끄럽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붙이면 남서향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건물을 이쪽으로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남쪽에 동남쪽이죠. 그리고 도로도 피할 수 있고 그러면 건물은 이쪽으로 그려야 되겠군요. 설계를 해야 되겠군요. 그러면 여기 있는 집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집 대체적으로 집이 이렇게 만들어지겠군요. 왜냐하면 이쪽이 동남향이니까 이게 동남향이니까 집들이 이런 식으로 지어지겠군요. 네. 여기 있는 집과 너무 바짝 붙지만 않으면 크게 문제되진 않겠군요.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대지를 보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느 쪽 방향으로 건물을 낼 것인지 이걸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파악했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미지 저장합니다. 저는 저장이 돼 있을 거예요. 자, 저는 저장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저장해 보시죠. 파일을 불러올 겁니다. 이게 파일이죠. 드래그 앤 드랍입니다. 드래그해서 드랍. 그러면 이와 같이 이미지가 들어옵니다. 캐드같이 이렇게 이미지를 드래그 앤 드랍하면 제일 첫 번째 물어보는 거 인설션 포인트 이 이미지의 삽입점 엔터 스케일 팩터 지금 보면 가로가 451에 높이가 639mm랍니다. 꽤 커요. 근데 무조건 이거 1대1입니다. 엔터. 그 다음 로테이트 앵글 0도 엔터. 그러면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한번 불러드려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가 바탕색이 흰색이라 커서도 흰색이라 안 보여요. 이렇게 쓱 들어가면. 보세요. 커서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죠? 커서 보이시나요? 근데 쓱 들어가면 흰색이라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저는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요. 쭉 확대합니다. 이게 선의 중심선이죠.
라인.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중간을 대충 타고 지나가면 됩니다. 이렇게요. 다시 라인. 안 맞아도 돼요. 이렇게 타고 들어가면 돼요. 대충 선의 중심을 맞추시면 돼요. 이렇게 길게 지나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거 수정해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요. 그러면 저는 선을 이렇게 네 가닥 다 땄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따보시죠. 그 다음엔 이 확인서를 지워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가 오브젝트가 아니고 여기 테두리 있죠. 이렇게 테두리. 이 테두리가 오브젝트입니다. 그러니까 테두리를 클릭하면 이렇게 테두리가 선택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리본 메뉴가 싹 바뀌게 돼요. 이 상태에서 델 키를 누르면 지도 내용은 사라지고 내가 그렸던 이 내용만 이렇게 남습니다. 나머지 여기 선이 삐죽삐죽 하잖아요. 이거 필렛으로 선 정리합니다. 이 상태에서 방위각을 표시하는 거예요. 방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쉬운 거부터 여러 가지를 좀 그려볼 겁니다. 일단 얘는 지우면 안 되고요. 자, 서클 반지름 10인원 반지름 10인원을 하나 그린 다음 자, 쿼드란트 5스냅을 체크해 볼까요? 네. 쿼드란트 5스냅 체크하시고 라인 선을 쿼드란트에서 쿼드란트로 다시 쿼드란트에서 쿼드란트로 이렇게요. 화살표 모양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화살표 모양으로 그리세요. 자, 그 다음에 옵셋 5mm. 그러면 여긴 5mm니까 이 선은 어떻게 해요? 2.5mm로 옵셋 해야 되겠죠. 옵셋 2.5mm 이렇게요. 나머지 필렛으로 선을 마감합니다. 자, 그러면 방위 표시된 거 이해되시나요? 자, 또 다른 방법도 있겠죠. 자, 이거는 그냥 좀 보세요. 서클 반지름 10 각도를 15도로 바꿀 겁니다. 라인 그 다음에 15도 네, 15도 자, 밀어 로테이트 카피 45도 자,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겠죠. 방위 각도니까 여러 개를 모양을 만들 수 있단 말이죠. 또는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라인 서클로 갈까요? 서클 반지름 10 라인 간단하게 이렇게요. 그러면 간단하게 동서남북이 표시가 되겠죠? 네, 저는 이렇게 하면 저는 이게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와서 저는 이렇게 표시하는 게 좀 편하더라고요. 이쁘기도 하고 북쪽만 나가면 되니까. 어쨌든 이거 옆에 이렇게 붙여 놓으시면 돼요. 이쪽이 북쪽이란 뜻이죠. 네. 자, 그 다음 로테이트
전체 선택하고 엔터.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이 각도가 0도가 돼야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선이 0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각도를 알아야만 쓸 수 있단 말이죠. 그죠? 우리 지금 현재 이 각도를 모르잖아요. 얘가 몇 도인지 모르잖아요. 자, 보세요. 베이스 포인트를 여기다 클릭할 겁니다. 베이스 포인트 클릭하시고, 그러면 얘가 이렇게 0도로 가야 되는데 0도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이때 쓰는 게 바로 레퍼런스입니다. 이럴 때 쓰는 게 레퍼런스예요. 현재 각도를 몰라요. 현재 이게 몇 도인지 모릅니다. 알 방법이 없어요. 이럴 때 레퍼런스를 사용합니다. 레퍼런스라는 건 참조하다라는 뜻이에요. 참조해서, 기존의 각도를 참조해서 새로운 각도를 넣어줍니다. 이게 레퍼런스입니다. 기존의 각도가 몇 도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각도를 참조해서 쓸 수 있습니다. 자, 레퍼런스. 그러면 캐드가 물어봐요. 레퍼런스 앵글. 내가 참조할 만한 각도가 몇 도인가요? 모르잖아요, 우리는. 이 각도를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마우스로 찍으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를 첫 번째로 찍었어요. 그러면 여기가 0도입니다. 그러니까 각도가 이렇게 계산돼요. 여기를 첫 번째로 찍었어요. 그럼 각도가 여기가 0도가 돼요. 요 각도만 계산하면 돼요. 어느 게 편한가요? 첫 번째 한 게 편한가요? 두 번째 한 게 편한가요? 두 번째 한 게 훨씬 더 편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끝점을 클릭합니다. 각도를 넣으라고 하는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세컨 포인트를 입력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 두 개의 각도를 캐드가 계산합니다. 이 두 점 사이의 각도를 캐드가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뉴 앵글, 새로운 각도, 여기다가 0도 엔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작업을 여기서 하고 이 방향이 북쪽 방향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설계할 때 필요한 요령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스케일 명령어는 크기를 바꿀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바로 스케일입니다. 스케일 똑같이 선택하라고 합니다. 선택해줬고요. 엔터. 그러면 베이스 포인트, 기준점을 물어봅니다. 기준점 클릭하면 여기에 배수를 입력합니다. 몇 배 커질 것인가? 2배 커질 건지 3배 커질 건지, 예를 들어서 2배, 2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현재 거보다 2배 이렇게 커지겠죠. 다시 볼까요? 스케일 선택하고 엔터, 베이스 포인트 클릭하고 0.5. 그러면 현재 크기의 절반으로 줄어들겠죠. 물체의 크기를 조절하는 명령어가 바로 스케일입니다. 보통은 배수로 조절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스케일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 잡고 3배를 키웠습니다. 다시 스케일 기준점 클릭하고 다시 3배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럼 얼마를 써야 되는 거죠? 네, 그냥 분수를 쓰면 돼요. 1 나누기 3이라고. 1 나누기 3 이렇게요. 그러면 다시 3분의 1로 되돌아가겠죠. 한번 해보시죠. 렉탱글, 사각형 그리기죠. 클릭한 다음 A3가 얼마예요? 골뱅이 420,297. 그러면 A3 도면이 되는 거죠. 옵셋 10mm. 네, 이렇게 놓고 스케일을 적용하는 겁니다. 스케일 클릭하고 5배. 그러면 A3 1대 5도면이 되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렉탱글
좌하단점 클릭하고 골뱅이 420,297 옵셋 10mm 테두리선은 10mm를 주셔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스케일 1대5 그러면 5배를 올렸으니까 이게가 1대5도면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